최근 유가가 압박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하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큰손 펀드들 중심으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역대급 공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의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가에 네거티브한 뉴스를 퍼뜨리면서 거국적으로 쇼팅하는 중입니다. UAE 같은 중동의 형제국과 오펙 플러스의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회원국에 상관없이 사우디와 이간질하는 뉴스부터 중국 등 세계 수요 문제 그리고 친환경 관련 수많은 뉴스를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뉴스가 팩트나 데이터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와 중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 뉴스는 넘쳐나는데 러시아가 빠진 유럽으로 수출되는 아프리카 중동산 원유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선박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 뉴스는 넘쳐나는데 줄어든 송유관 수출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매달 역대급을 갱신 중이고 세계 원유 수요도 코로나 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계속해서 수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투자하는 기술주들은 경기 침체나 미국 국가 부도 사태에 무관하지만 유가는 계속해서 이런 핸디캡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오펙 회의에 앞서 오펙은 이례적으로 이 세 곳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언론이나 펀드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세금이나 제도적인 정책을 이용하여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부하인 IEA나 EIA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뉴스를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원유 재고나 수요 공급 등의 데이터를 주무르면서 유가를 쇼팅 중인 펀드 매니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유가 시장은 실제 원유를 사고 파는 피지컬 시장과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페이퍼 시장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은 당연히 페이퍼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펀드들이 이런 페이퍼 시장을 쇼팅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유가 인벤토리를 들고 있는 게 손해라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현재 펀드들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는 AI 열풍의 기술주입니다. 그런데 기술주의 최대 적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입니다. 나아가서는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도 우려의 대상입니다. 유가는 물가 상승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서 연착륙으로 가기 위해서 유가를 쇼팅 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다시 내려갈 거고 그러면 기술주에 좋게 작용할 거로 생각하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기술주 역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해지 목적으로 유가를 쇼팅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에너지 관련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젠다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나 물가 억제를 위해 낮은 유가를 유지하고 싶어 하므로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주를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것 같고 유가를 보고 있으면 오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공매도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역대급이지만 많은 전문가가 부정적인 센티멘트가 거의 코로나 발병 초기 수준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센티멘트가 시장을 지배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원유 수요는 이미 코로나 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언론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 중국인데 미국이 작년에 코로나에서 빠져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제조업 등 산업적인 회복보다는 서비스업과 소비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석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인데 철강과 달리 원유 소비는 서비스와 소비 주도하에서도 수요는 많은 편입니다. 실제 중국 내 원유 제품 소비는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현재 역대급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많은 정유소가 정비에 들어간 4월과 5월에도 수입량이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 유가 상승 예측에 대비해서 수입량을 늘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대만을 두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식량과 에너지가 자체 공급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말라카 해협만 봉쇄되면 알아서 망하는 구조라서 에너지나 식량 수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를 다 떠나서 이번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실제 일어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가정해도 수요 공급 펀더멘틀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 압박으로 미국의 셰일 굴착기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중인데 몇 개월이 지나면 그 결과가 데이터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줄어든 굴착기 수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오른다고 다시 늘어나지 않고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다이내믹한 생산량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센티멘트적으로 유가가 압박받을수록 공급적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펀더멘틀적인 밸런스는 더욱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가 반복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과거의 유가에 대한 쇼팅이 지금처럼 심각했던 시절에는 여지없이 미친 듯한 유가 반등이 뒤따라왔습니다.
파생 시장이 과거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파생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생은 결국 근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가 이런 상태로 시간이 갈수록 수요 공급의 격차는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기 침체가 없다는 가정하에 장기 투자자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용 지표나 여러 지표를 보면 경기 침체가 오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실제 고용과 GDP 예측이 나아지면서 어제 뜬금 금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달 금리는 쉬어간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펀더멘틀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유가나 석유 섹터 내에서는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큰 변수가 많습니다. 나쁜 쪽을 나열해보면 첫째, 현재 방출 중인 SPR은 6월 말까지 예정되었지만 내년에 재선을 위해 바이든은 SPR 방출부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의 정치적인 협정 등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휘하의 EIA나 IEA를 동원해서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현재 기술주로 재미를 보고 있는 펀드들이 계속해서 유가 쇼팅에 베팅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매도를 끓는 솥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물이 끓어서 뚜껑이 올라오면 그 위에서 다시 뚜껑을 덮는 수법으로 계속해서 쇼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유가가 회복하는 건 쇼팅을 조금 커버한 거고 유가가 오르면 높은 가격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작년부터 노래를 부르던 경기 침체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걸로 보이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저번 은행 사태처럼 어디가 부러질지 알 수 없습니다. 넷째, 현재 최고를 찍은 러시아의 수출량이 급격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전쟁 중인 상황에서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섯째, 오늘 오랜만에 오펙의 감산에 대항하기 위해 바이든이 이란 떡밥을 들고 나왔는데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계속해서 블랙마켓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작년 재협상 이후 비교적 자유롭게 수출 중이고 해상에 보관 중이던 대량의 재고도 중국의 싼 값에 전부 넘겼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에 나온다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둘 다 오펙 회원국이고 러시아 경우처럼 그동안 싼 값에 팔던 걸 제값을 주고 팔게 되면 유가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섯째,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조업 중심의 중국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중국의 SPR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지만 유가가 극단적으로 오르면 중국이 SPR을 방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곱째, 셰일이 피크를 찍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천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셰일이 아닌 멕시코만의 해양 시추에서 생산량이 많이 늘었고 셰일 굴착기 하나와 전통적인 방식의 굴착기 하나의 생산량은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기술 개발로 생산 효율이 상승해서 굴착기 수는 줄어들지만 생산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가는 정치적으로나 세계 경제적으로나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섹터에 투자하고 있다면 본인이 장기 투자할 건지 아니면 스윙으로 갈 건지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흐름은 박스권에서 오르내리면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투자가 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유가가 $120 되었다 보니 고점을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도 많은데 회사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유가가 $80대 중반 이상만 장기적으로 유지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그 당시처럼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비하면 현재 회사들의 재무 상태나 주주환원 상황이 훨씬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형 메이저 회사들은 현재 당시 전고점을 넘어선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형 회사들은 아니지만 제 영상에서 종종 다루었던 EPM, PR, CHRD, CIVI, 에너지 같은 회사들을 보면 중소형 회사들도 재무 상태가 좋고 배당이 괜찮으면 주가가 작년 전고점에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ET, EPD, PAA, AM, MPLX, DCP 등 예전에 영상에서 많이 소개했던 미드스트림 업체들은 배당을 거의 10% 정도 주면서 주가는 작년 전고점이거나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초대형 인수로 조금 주가가 내려왔지만 OK 역시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욕심부리지 말고 수익의 일부를 현금화하거나 재무 상태나 주주환원이 좋은 회사로 로테이션해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옥시의 경영권까지는 관심 없다던 버핏 형님은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옥시를 사모으고 있고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도 DVN과 OVV를 포트에 담고 있는 게 재밌습니다. 뜬금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CPG, OBE 등 대부분 캐나다 업체가 생산량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CPG가 인수한 몬튼이 자사는 생각보다 더 좋은 유전으로 판명이 났고 OBE는 어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헤비사와 원유의 부족 사태로 캐나다 WCS 가격과 WTI 가격 격차는 10불대 초반까지 좁혀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우랄 원유도 가격 제한선 위에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형 회사 중에 CVE와 SU는 굉장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CVX가 뜬금없이 PDC를 인수했는데 인수 시장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환경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친환경 업체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정책 같은 건 정치인들이 본인의 어젠다로 선동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친환경 에너지에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나라는 중국입니다. 전기차나 배터리 부분 역시 중국이 선두에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중국이 떼돈을 벌고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중국조차도 현재 미친 듯이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국가들이 꿈꾸는 미래로 가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G7의 수하인 IEA의 자료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럴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 좋게 이번 타이밍에 석유 투자로 대박이 난다면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사이비 종교처럼 지구온난화나 기상이변을 본인의 정치 과제로 굳히면서 무리하게 빠른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계획이나 자본 없이 정치적인 어젠다에 매립되어 보조금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석유 투자는 급격히 줄어드는 데 반해서 석유 수요는 급격히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서 우리가 이런 니체 투자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길고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은데 오펙과 바이든을 등에 업은 월스트리트 간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잘 생각해보시고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2년 동안 실제 경험해본 결과 이런 컨셉의 유튜브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최악인 캐나다에 살다 보면 더 절실히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주가창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시고 건강한 야외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숫자 쳐다만 본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의 중장기적인 전략이 있다면 나머지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시간을 돈으로 사기 위함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시간과 돈 그리고 건강을 같이 날리지만요. 오케이, 거기까지.